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숨겨진 두 번째 휴대폰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의심과 오해,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다룬 아내의 두 번째 휴대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장 낯선 문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평범한 직장인 박준호가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42세의 그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15년째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여보, 일찍 왔네요. 아내 은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결혼 12년째인 두 부부는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다. 오늘 회식이 취소됐어. 내가 도와줄게. 준호는 은정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가갔다. 바구니에서 빨래를 하나씩 꺼내던 중 은정의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작고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여보, 이게 뭐야? 준호가 폰을 들어보이자 은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거 예전에 쓰던 폰이에요. 왜 주머니에 들고 다녀? 그냥 습관적으로. 준호는 호기심에 폰의 전원을 눌러봤다.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떴다. 새 메시지 1개. 준호가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문자 내용이 나타났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늦지 마세요. 발신자는 수민이라는 이름이었다.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보, 이게 뭔 뜻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폰을 움켜쥐었다. 그냥 스팸 문자예요. 스팸 문자에 이름이 저장되어 있어. 잘못 저장된 것 같아요. 은정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준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여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녁 먹어요. 은정이 억지로 밝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다. 그날 밤 준호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 밤도 기다릴게요. 이 짧은 문장이 준호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2장 지워진 통화 기록.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은정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 그 휴대폰이 계속 신경 쓰였다. 은정이 가방에 넣어둔 것을 본 기억이 났다.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은정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그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은정이 자주 사용하는 패턴을 그려보니 놀랍게도 화면이 열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민이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몇 개 더 있었다. 어제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더 늦지 않을게요. 항상 고마워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런 문자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 다음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해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화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의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메신저 앱들도 확인해봤다. 모든 메신저의 대화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의도적으로 지운 거야.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은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났다. 은정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준호는 재빨리 폰을 끄고 원래 자리에 넣었다. 응, 일찍 깼어. 잠 못 잤나 봐요. 얼굴이 안 좋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워진 통화 기록과 삭제된 메시지들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다. 세 장 비밀스러운 외출.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은정의 행동을 관찰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휴대폰은 여전히 그녀의 가방 안에 있었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과장님, 만약에 부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확인해봐야지. 의심만 하고 있으면 관계만 나빠져. 집에 돌아가니 은정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은정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준호는 숨을 죽이며 따라 나가봤다. 거실에서 은정이 그 두 번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내일 꼭 갈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간절함이 느껴졌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전화를 끄는 은정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은정이 외출 준비를 했다. 여보, 친구 만나러 나가요. 어떤 친구? 대학 때 친구요. 저녁 먹고 올게요. 은정이 나간 후 준호는 결국 집을 나섰다. 은정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집 근처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은정이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멀리서 지켜보니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은정이 남자에게 서류 봉투 같은 것을 건네주었다. 남자는 봉투를 받고 은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집에 돌아온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했어? 그냥 옛날 얘기요. 은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준호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내장 무너지는 신뢰. 일주일 동안 준호는 은정을 계속 지켜봤다. 평소보다 늦게 잠들고 새벽에 조용히 전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주말마다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회사에 가지 않고 은정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회사에는 몸이 아프다고 연락했다. 은정이 내린 곳은 대형 병원 앞이었다. 준호는 놀랐다. 병원, 은정이 아픈 건가? 은정은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10분 후 지난번 골목에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다. 흰 가운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의사였다. 두 사람은 병원 구내 카페로 향했다. 준호도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의사는 은정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은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마지막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의사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자 준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여보. 은정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 여기 왜? 내가 할 말이야. 대체 이게 뭐야? 준호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 달째 지켜봤어. 새벽에 몰래 전화하고 비밀스럽게 만나고. 대체 무슨 관계야? 여보,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지 마. 은정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집에 가서 얘기해.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가 폭발했다. 이제 다 말해. 그 남자 누구야? 왜 병원에서 만나? 왜 숨기고 있어? 여보, 답답해 미치겠어. 한 달째 의심하면서 살았어. 은정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5장 충격적인 진실. 며칠간 계속된 냉전 속에서 준호와 은정은 최소한의 대화만 주고받았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수요일 저녁 준호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은정이 없었다. 또 외출한 모양이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은정이 돌아왔다.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어디 갔다 왔어? 외출했다 왔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새벽 1시쯤 은정이 조심스럽게 나와서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잠 안 와요? 응. 은정이 준호 옆 소파에 앉았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럼 이제 말해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다 말할게요. 언제까지? 이번 주 안에요. 약속해. 네, 약속해요. 금요일 아침 은정도 함께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도 나가. 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다 끝나면 저녁에 얘기할게요. 모든 걸. 정말. 네. 오후 6시 준호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집 앞 계단에서 은정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었다. 은정아, 왜 이래? 준호가 달려가 은정을 일으켰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 가방에서 그 두 번째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줬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즉시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문자를 읽고 얼떨떨했다. 환자, 누가? 아버지. 아버지가 말기암이에요.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의사가 길어봐야 1년이라고. 그럼 그 의사는 아버지 담당이에요. 김수민 선생님이요. 수민, 남자가 아니라 여자 의사였고 불륜 상대가 아니라 장인의 담당이었던 것이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힘들어 할까봐. 그리고 아버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한 달 동안 자신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6장 숨겨온 눈물.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정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6개월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였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리고 수술비 문제도 있고.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형편으로는. 준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새벽에 전화하고 비밀스럽게 만나고.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당신 모르게. 밤에 편의점에서 수술비 모으려고. 준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미친. 내가 정말 미쳤구나. 한 달 동안 널 의심했어. 병원에 도착하자 은정이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장인의 병실을 찾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장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분이 이렇게 수척해지다니. 아버지, 사위, 왔구나.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은정이가 고생이 많다. 딸이 밤마다 일하러 다니는데 내가 죄인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실 밖에서 김수민 의사를 만났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수술을 해도 완치는 어렵지만 생명 연장은 가능합니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비용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와 은정은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인 것 같아서. 미안한 건 나야. 널 믿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나도 더 관심 가질게. 우리 가족 일이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7장 뒤늦은 후에.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도 지급을 신청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 부족한 부분은 적금을 해지해서 충당했다. 오후에 병원에 가서 수술비를 납부하자 의료진들이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내일 오전에 수술 예정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70% 정도입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호는 장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사위야, 고맙다. 뭐려? 당연한 거죠. 은정이가 고생 많이 했지. 네,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위가 알까봐, 경제적으로 부담될까봐. 아버지, 저희는 가족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술 당일 준호와 은정은 병원에서 기다렸다. 6시간 동안 계속된 수술이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장인을 보며 준호는 다짐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앞으로 아르바이트는 그만둘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대신 아버지 간병은 우리가 교대로 하자.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한 달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병원에 갔다. 장인의 회복을 지켜보며 은정과 함께 간병했다. 사위가 많이 달라졌네. 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의지가 되어 8장 다시 세운 약속. 한 달 후 장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다. 항암 치료 효과도 좋았고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었다.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다. 퇴원 당일 준호는 장인을 부축해서 집으로 모셨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죠. 준호가 제안했다. 괜찮겠어.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그렇게 장인은 준호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장인이 입을 열었다. 처음에 병을 숨기라고 한 것. 그 때문에 너희가 힘들었지. 아니에요.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인데 함께 감당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함께 하면 되죠. 그날 밤 준호와 은정은 침실에서 조용히 대화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인데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이야기하자.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네, 저도 그럴게요. 그리고 아버지, 일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고마워요, 여보.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 일찍 퇴근해서 장인과 시간을 보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병원에도 같이 갔다. 사위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네. 저도 새롭게 보게 돼요. 6개월 후 장인의 상태는 더욱 호전됐다.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사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해서 아버지가 좋아지신 것 같아. 맞아요. 사랑이 약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장인도 조금씩 도움을 주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아.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오해와 의심을 넘어서 더 깊은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된 가족이었다. 한 개의 작은 휴대폰이 가져온 오해였지만 결국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은 때로는 오해와 상처를 만들지만 그 속에는 사랑과 희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두 번째 휴대폰에 담긴 건 배신이 아닌 가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드라마 같은 사연을 함께 하세요. 여기는 드라마 힐링 극장이었습니다.